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53페이지부터의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양성자가 9개인 입자 X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원자 핵의 양성자가 9개 있네요. 자, 그럼 전자 수도 한번 세볼까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성자 수는요 9개 있지만 전자 수는 몇 개 있나요? 총 10개 있죠.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더 많이 있네요. 그 얘기는 뭔 말이야? 더 이상 원자가 아니라 이온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일가 음이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많으니까, 그죠? 자, 아무튼 간에 기억은 X라는 입자는요 음이온이 맞는 설명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자, 니은부터 이제 유효액 전하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자, 일반적으로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유효액 전하는 핵전하량에서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를 빼서 구한다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것은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야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자를 지칭해서 그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량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러한 가려막기 효과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가 같은 껍질의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보다 같은 껍질의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A 같은 경우는요 같은 껍질에만 전자가 있고 안쪽 껍질에 전자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려막는 효과가 더 적을 거고요, 그죠? 쉴딩 효과가 더 작을 거고, B 같은 경우는 안쪽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쉴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또한 A 전자 같은 경우는 원자핵과 더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핵전하량을 더 쉽게 느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질적인 핵전하, 즉 유효액 전하는요 A가 더 크게 느끼겠다라는 거, 유효액 전하는 A가 B보다 크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 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떤가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요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해야 된다? 흡수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다?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때 에너지 준위는요 A가 속한 껍질보다 B가 속한 껍질이 훨씬 에너지 준위는 크겠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A가 속한 껍질이 B가 속한 껍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라고 보셔야겠죠. 답은 기억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원소 가, 다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지금 가를 보니까는 플러스 1, 이거 수소 원자다. 그지? 수소 원자이고요. 전자가 딱 한 개밖에 없어.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이 존재합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쉴딩 효과 자체, 쉴딩 이펙트, 가려막기 효과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핵 전하량과 같은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요 전자가 느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 A라는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량은 플러스 1만큼 온전히 전부 다 느낄 수 있겠다. 전자 간의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없어서 그대로 플러스 1만큼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나에서 D를 가려막는 효과는요. 자, 나에서 이 D 최외곽 전자 유해를 가려막는 효과는요. 안쪽 껍질의 전자인 B가 같은 껍질의 전자인 C보다는 가려막는 효과가 더 크겠죠. 그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가려막는 효과는 B보다 C가 더 크다? 틀린 설명 되구나. 알겠어요. B보다 C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B가 더 크다라고 설명이 되어줘야겠죠. 자, 디귿. 유효액 전하는요. 다의 2보다 유효액 전하는 다의 2랑 그리고 나의 D를 비교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는 나와 다의 양성자 수를 봐봐. 나 같은 경우는 8번의 산소고요. 다 같은 경우는
자, 나 같은 경우는 6번의 탄소고요. 다 같은 경우는 8번의 산소입니다. 지금 얘네들은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유액 전하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기억나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양성자수 증가해서 핵전하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핵전하량이 증가하면 우리 유효액 전하 같은 경우는 핵전하 빼기 가려막기 효과인데 핵전하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유효액 전하 커지죠. 그래서 유효액 전하 커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수도 같이 증가한다고 했죠. 전자수가 증가하면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는 경우는 바로 유효액 전하 감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죠. 따라서 이 전자의 수의 증가에 의해서 유효액 전하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증가한다라고 우리 암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구나 라고 설명하면 된다라고 했죠. 아무튼 간에 나와 달을 비교했을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다의 2, 즉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전하량이 훨씬 더 클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의 2보다 나의 D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2가 D보다는 크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자, 쭉 넘어가서 우리 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1번부터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요,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원소 AT가 각각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아, 이거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등전자 이온 얘기하는 건가 봐. 등전자 이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황, 염소, 그리고 칼륨, 칼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주기율표의 표현을 좀 해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할 때는요, 이렇게 주기율표에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3주기, 4주기의 존재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보니까는 1쪽, 2족, 그리고 16족, 17족 원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보니까 황과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3주기에 16족과 17족의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칼륨과 그리고 칼슘은 4주기에 1족과 2족이 되겠죠. 얘네들 우리 원자 번호까지 이렇게 보자마자 쓸 수 있는 역량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이온화 시키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이온화 시키면은 우리 18쪽에 어떤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황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얻어서,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1개를 얻어서, 칼륨 같은 경우는 전자 1개를 버리고,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2개를 버리고 전부 다 똑같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전자 껍질 수가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유효 핵전하만 비교하면 이들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유효 핵전하는 어떻게 되냐? 즉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즉 이렇게 원자 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그들의 이온 반지름은 점차 작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온 반지름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온 반지름의 비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온 반지름 제일 작은 칼슘이 누구다? 바로 A구나. 아, A가 바로 칼슘이야. 이게 바로 칼슘이야. 그럼 그 다음 B는요 칼륨이 되는 거고요. C는요 염소, 그리고 가장 큰 D가 황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대로 우리 이제 주기율표에 표현을 해본다면 A가 바로 칼슘이야. 요게 A야. 그리고 B가 칼륨이야. 그리고 C가 염소고, D가 바로 황이야.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 전하는 일반적으로 원자과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핵 전하가 유효액 전하라고 했죠. A랑 B랑 비교해 보제. 자, A랑 B랑 비교해봐. 유효액 전하 누가 더 큽니까? 같은 주기네요. 그럼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칼슘 즉 A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죠. A가 B보다 크다. 맞는 설명. 원자과 전자수는 B랑 C랑 비교해보래요. 자, B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입니까? 1쪽이니까 1개죠. 자, 그럼 C는요? C의 원자과 전자는 17쪽이니까 7개죠. 그죠? 요건 이제 주기율표 내용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B가 C보다 많다? 아니죠. C가 더 많겠죠. B는 1개고 C는 7개니까 틀린 복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디귿 원자 반지름은요 A가 가장 크니라고 물었어.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비교합니까? 자, 얘네들 원자 반지름 비교해 봅시다. 지금 보면 일단은 색깔을 뭘로 할까? 보라색? 오케이요. 자, 일단은 우리 D와 C를 비교해보면 우리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이 방향으로 이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껍질 수는 일정한데 핵 전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지. 그래서 황이 더 큰, 즉 D가 더 크게 나타나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게 반지름 표현하는 거야. 지금 반지름.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B와 A를 비교해보지. 그러면은 어때? B와 A를 비교해보면은 반지름만 비교해보면은 우리 어때?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핵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어때요? 아이고, B가 더 커야겠죠, 반지름은.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3주기랑 4주기 비교했을 땐 당연히 4주기가 더 커야 되니까 원자 반지름만 비교하면 제일 작은 건 우리 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황, 그 다음이 4주기에 있는 칼슘, 그 다음이 칼륨이 되겠다. 그죠? 이거 A, B, C, D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C, D 그리고 A, B. 그래서 B가 가장 커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복이구나.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여러분들 최대한 천천히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의 홀 전자수 나왔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원자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홀 전자수의 주기성 한번 생각해보자. 어땠어요? 2주기와 3주기와 똑같이 우리 이거 외우자고 했죠. 1, 0, 1, 2, 3, 2, 1, 0 해서 우리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런 식으로 홀 전자수의 주기성, 심지어 우리 2주기만 나타내면 된다고 했네. 2주기 원소의 족에 따른 홀 전자수는 이렇게. 여기 홀 전자수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다 홀 전자수라고 쓸 거고요. 홀 전자수. 이건 전부 다 이제 2주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쓴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홀 전자수가 3인 거는 누구밖에 없니 얘들아? 여기 15족에 바로 질소밖에 없죠? 요 질소 우리 쭉 한번 써볼까요 이것도? 자, 리베 붕 탄 NOF네. 여러분들 주기율표 못 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홀 전자수가 3인 Z는 바로 누구구나. 질소구나라는 거 단번에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니까 원자 반지름 자체가 지금 원래는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유효액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 작아진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근데 지금 홀 전자수가 2인 원소가 지금 Y인데 2인 원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탄소도 있고 지금 산소도 있죠. 근데 어때야 된대? 원자 반지름이 누구? Z보다는, 즉 질소보다는 커야 된대. 그러려면은 원자 반지름은 질소보다 큰 거는 우리 탄소가 되겠죠. 왜냐면 산소는 유효액 전하 더 크기 때문에 반지름도 작을 거란 말이야, 질소보다. 따라서 얘는 안 되니까 홀 전자수 2인 것 중에 지금 Z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거는 바로 탄소구나. Y는 탄소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홀 전자수가 1인 거, 지금 후보가 몇 개 있냐면 리튬도 있고요, 그리고 붕소도 있고요, 플루오린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어때야 되냐면 누구? Y
탄소보다도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질소보다도 작아야 돼요. Y와 Z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되니까 이 중에 제일 작아야 되려면 우리 리튬이나 붕소 같은 경우는 얘네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플루오린이 바로 X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X, Y, Z 전부 다 나왔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Y는 탄소니라고 물어봤어. 그쵸? 우리 방금 전에 추론했죠. 탄소 맞는 설명.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Y가 Z보다 크니? 아니요. 이렇게 Y보다 Z가 크고요. Z보다 X가 크다. 유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Y가 Z보다 크다가 틀린 설명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네온의 전자비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자, X는요 우리 누구라고 했냐면 플루오린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9번에 플루오린, 얘가 네온의 네온의 전자비치를 가지려면 전자 하나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돼야겠고요. Z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자 얘는 이제 7번의 질소인데 전자 3개를 얻어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온의 전자비치를 이뤘어. 그럼 전자 껍질이 똑같지? 이때 이제 이온의 반지름을 물어본 거죠. 그럼 이온의 반지름은 전자 껍질 똑같으니까 어때요? 양성자수, 즉 유효핵 전하로만 우리가 따지면 된다. 그래서 유효핵 전하는요 누가 더 큽니까? 양성자수가 많은 플루오린 마이너스 음이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이온 반지름을 비교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 이온 반지름은 당연히 유효핵 전하가 큰 애가 작고 작은 애가 커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온 반지름은 X가 Z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Z가 X보다 크다라고 설명이 되어져야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우리 몇 페이지냐면요. 이온화 에너지 여기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이게? 60페이지네요. 60페이지. 자, 그림은 2, 3주기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를 족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같은 족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선상으로 묶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자, 지금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이렇게 따진다면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대체로 증가했고요. 대체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외가 있었다. 예외 구간이 2에서 13쪽으로 갈 때, 그리고 15에서 16쪽으로 갈 때라고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거나 배울 예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이 방향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했죠. 자, 왜냐하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긴 한데 이게 원자 반지름과 이렇게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어.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작아져서 이온 에너지는 작아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으로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때 주기가 바뀔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지름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 또한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은 2주기랑 3주기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디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클까? 즉 밑으로 내려갈수록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2주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여기 이온화 에너지가 큰 요게 바로 2주기, 밑에 있는 게 3주기야 라고 일단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얘네들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A, B, C, D가 한정적인 원소들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따로 주기율표에 대충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주기라고 했고요. 자, 얘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밑에 족까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절하게. 자, A와 B는요, 우리 2주기에 2족과 13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2족과 13족에 A와 B가 이렇게 있고요. 2주기에.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3주기야. 자, 3주기에 C 같은 경우는요, 2족이니까 A 바로 옆 아래 있고요. 자, 그리고 D와 E 같은 경우는 16족과 17족. 그래서 16족, 17족에 3주기에 D와 E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은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끝냈다고 보시면 돼요. 옳은 걸 골라볼까요? 유효액 전하는요,
2가 가장 크다. 그죠?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액전환 커진다라고 했죠? 이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친구가 유액전환 가장 크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A랑 B랑 비교했을 때는 유액전환 B가 더 크고요. 그리고 A랑 C랑 비교했을 때는 C가 더 크고요. C랑 D, E 비교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유액전화가 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E가 가장 유액전화 가장 크네요. 원자 반지름 비교해봐라 라고 했을 때 A와 C를 비교하라고 하네. 자, 그럼 A와 C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얘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A와 C 원자 반지름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지는 방향 즉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반지름도 커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A가 C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C가 더 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B와 D는 B와 D 볼까요? 얘랑 얘네요. 바닥 상태에서 p오비탈의 짝을 이룬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B 같은 경우는 오비탈식으로 나타내면요, 우리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드디어 하나가 채워진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p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기 때문에 얘는 p오비탈의 짝을 이룬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D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미 전부 다 채운 상태에서 어디까지? D 같은 경우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를 다 채운 상태에서 3s에 2개 채우고 3p에 몇 개? 지금 16쪽이니까 4개를 채운 상황이 되겠죠? 산소 아래에 있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짝을 이룬 전자가 엄청 많죠. 근데 B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p오비탈의 짝을 이룬 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 그림은 2, 3주기의 원자 AC의 제1부터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면 살짝 여러분들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쓰인다라고 했냐면 위에 잠깐 정리만 해보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 예를 들어 첫 번째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 비교했더니 거의 막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급격히 급증하는 구간이 바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뗄 때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뭔 말이야? 첫 번째를 떼고 두 번째를 뗄 때 껍질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떼다 보니까, 즉 반지름이 갑자기 감소한 상황에서 떼다 보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떼기 어려워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첫 번째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1차에서 2차가 급격히 증가하네. 그럼 원자과 전자는 하나였구나, 1조 원소였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라고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서 1차보다 2차가 당연히 크죠. 근데 2차보다 3차가 또 월등히 크네? 그 얘기는 전자 2개를 떼니까 비로소 전자 껍질이 줄어가지고 또 급격히 증가하는 거구나. 즉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인 2조 원소구나 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 우리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랑 B랑 보니까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요게 1차 이온화 에너지 E1이라고 할까 그냥? 한글로 쓰지 말고 우리 이제 아니까 얘가 1차, 얘가 2차, 얘가 3차 이온화 에너지인데 지금 1차에서 2차 갈 때 봐봐.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몇 배야? 12배 정도? 약 12배? 그죠? 자, 근데 2차에서 3차 갈 때는 몇 배야? 1점 몇 배.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차에서 2차 갈 때 월등히 증가하네. 즉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밖에 없나 봐.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전자 껍질이 하나 줄어든 상태에서 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원소는요, 바로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 1조 원소구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B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2차 이온화 될 때 거의 약 한 10배 정도 가 증가를 하죠. 그죠? 근데 9배에서 10배, 9배 정도인가? 10배는 안 되고요. 약 9배라고 할까요? 약 9배. 자, 근데 2차에서 이제 3차 갈 때 같은 경우는요, 거의 1점 몇 배밖에 증가를 안 하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1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2차 이온화 에너지 뗄 때 어때요?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껍질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떼는 거니까 얘도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밖에 없나 봐. 얘도 역시 마찬가지 1조 원소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C는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상관없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보면 거의 한 몇 배야 이건? 한 5배 정도? 약 5배라고 할까요? 그냥? 정도 증가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세 번째 전자에서 급증하는 거니까 두 번째 전자까지가 원자과 전자였구나. 즉 얘는 2족 원소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A랑 B는 똑같은 2족인데 우리 2, 3족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또 비교를 해야겠죠. 그럼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바로 이온화 에너지죠. 지금 1차 이온화 에너지 생각해봐. 우리 2, 3주기 보면은 2, 3주기의 1족과 2족을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대충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 3주기고요. 그리고 1족과 2족이야. 1족, 2족. 그럼 1족과 2족은 누구누구가 있냐면요. 리튬과 나트륨이 있고요. 자, 2족에는요. 베릴륨과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지금 A와 B는 1족만 비교를 하는 거니까 리튬과 나트륨을 비교했을 때 이온화 에너지 누가 더 크죠? 당연히 리튬이 더 크겠지. 왜냐하면 리튬이 원자 반지름이 더 작으니까 전자 하나 떼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이 더 클 겁니다. 2주기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A가 바로 리튬이 되겠고요. B가 나트륨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리튬이 바로 A 원소였고요. 얘가 A고요. 그리고 나트륨이 B였구나라는 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C 같은 경우 사실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 생각해 보면은 리튬이 크고요. 리튬보다도 베릴륨이 크죠. 근데 나트륨과 마그네슘 비교하면 마그네슘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이때 자, 일단은 나트륨과 베릴륨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 근데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지금 이 두 개랑 비교했을 때 C가 더 크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런데 보니까 요거 일단은 얘가 마그네슘인지 베릴륨인지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듭니다. 자, 2차 이온화 에너지도 보면은 얘네들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차 이온화 에너지까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3차 이온화 에너지 보니까 리튬보다는 작고요. 나트륨보다는 큽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그래프 살짝만 그려볼게요. 그래프 살짝만 그려보면 저 밑에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1차, 2차, 3차 우리 이온화 에너지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한번 선을 그려서 1차, 2차, 3차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보기 쉽게 몇 개 그릴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여기 어디부터 그릴까? 뭐 헬, 리, 베, 붕 여기까지 그린다면 자, 만약에 요 C가 베릴륨이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리면 우리 위아래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 갈 때는 증가했다가 우리 헬륨에서 리튬 갈 때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했다. 그치?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뭐예요?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반지름이 확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온화 에너지 증가한다고 했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때 지금 이게 바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 1차 이온화 에너지. 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수소에서 헬륨에서 증가했으니까 헬륨에서 리튬에서 어때?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리튬에서 베릴륨 갈 때는 이렇게 급감한다고 했죠. 왜냐면 그 전에 감소했으니까. 자, 그럼 베릴륨에서 붕소 어때요? 여기선 그 전에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했던 거. 그 전에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감소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건 3차 이온화 에너지고요.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때요? 리튬부터 그리시면 되겠죠. 리튬 3차 이온화 에너지. 그 전에 증가했으니까 증가. 그 전에 감소했으니까 감소. 뭐 이거는 뭐 급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리튬과 베릴륨의 3차 이온화 에너지 관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누가 더 큽니까? 3차 이온화 에너지는 베릴륨이 더 커요.
근데 3차 이온 에너지 비교해봐. 리튬의 3차 이온 에너지와 C의 3차 이온 에너지 비교해보니까 베릴륨이었다면 3차 이온 에너지 더 컸었어야 돼. 리튬보다도. 근데 리튬보다 작잖아. 그 얘기는 베릴륨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마그네슘이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바로 누구였다. 정확한 결론을 짓기 위해서는 C가 바로 마그네슘이었다라는 건 우리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A는 1조 원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A는 1조 원손 리튬 맞습니다. 자, 유액 전하는요 C가 가장 크냐라고 했어. 자, 어때요? 자, A랑 B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유액 전하 크지만 B랑 C 비교했을 때는 C가 더 크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액 전하 커진다라고 하는 거 C가 가장 큰 거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C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자, C가 그냥 이온이 아니라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래요. 즉 C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이고요. 마그네슘 우리 마그네슘이 2조 원소입니다. 얘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리고 M 껍질에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2개의 전자가 모두 나가줘야 네온의 전자비치를 이루면서 안정한 이온이 되죠. 따라서 1450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더하기 요만큼, 즉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 에너지를 더한 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2개의 전자가 나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738에서 1450을 더한 만큼의 에너지를 줘야지 C가 안정한 이온이 될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린 보기, 답은 기억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들아 그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문제도 잠깐 어렵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잘 정리하셔서 뭘 정리해야 되는 거냐면 요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실전 문제를 이어서 쭉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